마약의 문제는 그냥 마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삶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 얘기는 아실 겁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제우스가 상당히 좀 황당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사실에 대해서 제우스가 엄청 열이 받았거든요. 뭐 인간들을 이렇게 돕고 난리냐.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이 판도라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제우스가 판도라한테 찾아가서 선물을 하나를 주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우리 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판도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 세상의 모든 선물을 가진 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상자를 딱 열었는데 어땠죠? 거기서 어마무시한 불행과 질병, 뭐 여러 가지 죽음, 분노, 그러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다? 맨 마지막에 무언가 하나가 있어서 꺼내봤더니 희망이 남아있더라라는 게 이 얘기의 주제인 거죠. 사실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황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판도라에서 쏟아져 나온 불행이 한 사회를 휩쓸고 간 잔해가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 과연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되지 말까? 저는 더 빨리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기괴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임상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조금 그런 편견이 없어지셨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거고요. 현장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마약 환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말 5년 전이 틀리고 3년 전이 틀리고 2년 전이 너무 틀리거든요. 이게 겨울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겨울이 저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겨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표를 하나 좀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1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여기서 만 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마약 중독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마약 지수라는 게 있어요. 드럭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만 명대가 20인데 그 사회는 마약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꼭 정식 단어는 아니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그 지위를 붙여주는 게 마약 지수 20 밑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암수 범죄가 있어서 그래요. 암수 범죄는 뭐냐면 잡힌 사람들 말고 실제 안 잡힌 사람들 훨씬 많은 거거든요.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로 보고 우리나라는 형사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28배 정도를 봅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나서요. 2020년도에 18,000명 거의 2배 가까이 됐고요. 작년 통계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으니까 2만 명대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5년 안에 2배가 더블을 쳤거든요. 자, 2만 명이라고 친다면 암수 범죄를 계산을 하면 28을 곱하면 56만 정도가 되는데 포항시 인구가 넘거든요. 그게 호기심에 사는 사람들 말고 상습 중독자가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굉장히 황당한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빨간색이 2017년도고요. 파란색이 2017년도고요. 2021년도에 보시면은 노란색이 있는데 거의 모든 20, 30대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확산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제가 5, 6년 전만 해도 뭐 약물 중독자 하면은 뭐 히로뽀기나 해봤던 사람이고 되게 40, 50대 가장이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모텔에서 처박혀서 이렇게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다 모여서 파티룸에서 같이 마약을 안 하는 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는 해보고 놀고 하는 이 패턴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인상적으로는 참 힘든 게 40, 50대 가장들이 마약을 할 때는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내 직장이 있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동기를 갖게 되기 쉬운데 20, 30대는 그게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젊은 몸이 좋다고 확실히 마약을 해도 별로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괜찮은 줄 알거든요. 저한테 한다는 얘기 항상 그 얘기해요. 선생님 저 한 2, 3년만 더 놀다 나중에 끊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실제 그렇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정말 그동안 마약 사다가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 저는 진짜 정직한 딜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14살짜리 필로폰에서 입원한 친구, 15살짜리, 18, 17, 한 너댓 명의 중고등학생이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로나 얘기를 제가 조금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번질 때는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나왔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동료에 누가 걸려 있었고 나중에 우리 친척이 걸리고 내가 걸리는 것처럼 저는 이 확산세는 금방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 이게 거대 담론이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대한민국은 정말 마약 중독이 아니라 모든 중독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자살률 1위를 찍었었고요. 청소년 행복지수가 꼴등을 했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조사했는 행복지수를 6년 연속 꼴등을 하다가 7년째 드디어 꼴등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서양 기준이다. 동양 기준으로 다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어요. 지금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없잖아요. 다 어디가 있냐면 학원 가 있고 아니면 PC방 가 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풀한 사회이고 경쟁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게 중독에 있어서의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이 어떤 건강한 문화나 이런 건강한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들을 위한 기본 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쾌락은 마약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인 거죠.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제 환자 하나가 토론토에서 약물 하다가 막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한 3개월째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원장님 역시 대한민국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건 없어서 좀 다른 것 같대.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저 지낼만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그냥 병원에 찾아가면 뭐 자낙스 주세요, 뭐 페니드 주세요, 펜타닐 주세요. 온갖 미국에서는 얻기 어려운 중독성 마약을 갖다가 그냥 뭐 의사들이 다 준다는 거죠. 자기 그거 먹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 진료 예약 잡고 진료비 엄청나지, 약값 엄청나지 하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길거리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지금의 이 상황들이 기존에 불법 약물하는 친구들을 더 확산시키는 데서 나름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약을 못 끊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확산이 되고 있나 라는 거에 있어서는 중독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은 지난 20여 년간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뇌의 병이고 신경계통에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필로폰 얘기를 좀 드리면요, 필로폰을 하게 되면 필로폰이 혈관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 이게 뇌의 쾌락 중추인 보상계에 도달합니다. 보상계에 도달해서 진짜 어마무시한 엔도핀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 이게 짜릿함이든 쾌감이든 성취감이든 만족감이든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엔도핀 도파민의 작용의 결과인 건데, 이 필로폰이 엔도핀 도파민을 엄청 뿜어내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를 뿜어내게 만드냐, 우리가 성관계 하면서 오르가즘 느낄 때 나오는 엔도핀 도파민 양의 최소 13배에서 100배가 나오거든요. 몇 시간 동안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을 나와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꼴까닥하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엔도핀 도파민 다 긁어 모아도 못 따라갈 만한 양을 뇌에서 억지로 터트려서 뽑아내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야말로 진짜 그 속된 말로 홍콩을 간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필로폰 환자들 항상 뭐라 그러냐, 원장님 우리는 천국을 엿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천국을 엿본 대가가 너무 끔찍한 거지. 사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뭐가 있어요? 너무 힘들지. 인생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고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 모두가 어느 날 필로폰이라는 마약이라는 걸 딱 주워 먹었는데 뇌에서 어마무시한 엔도핀 도파민이 미친 듯이 치솟았다고. 뇌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떠올랐던 뇌는 반드시 땅바닥에 추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은 일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의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뇌는 이미 어마무시한 엔도핀이 쏟아지는 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햇살 아래 앉아있고 친구랑 등산을 가고 이런 소소한 기쁨에 반응해서 엔도핀 도파민이 나와봐야 내가 맛을 못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희노애락이 왜 없겠어요? 고통스러운 감정이든 괴로움이든 짜증이든 분노 감정이든 견디기 힘든 감정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뇌는 강박적으로 이걸 찾는 거죠. 왜? 필로폰은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약물이라는 걸 뇌가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지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저는 마약에 손댄 사람들이 한 그 어리석은 실수와 범법행위 자체를 실드 쳐주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그거는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정말 끔찍하게 짊어져야 될 하나의 형벌이 될 거예요. 허나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마약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나쁜 놈들이 뽕에 환장해가지고 쾌락에 미쳐서 저렇게 미쳐가지고는 약을 하고 다니는 건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약물 중독자가 약을 하는 건 언제 한다? 고통 속에서 합니다. 절망감 속에서 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족 교육할 때도 맨날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얘를 막 비난하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너 또 약했어 안 했어, 의심하고 확인하고 너 어디야, 의심하고 잔소리하고 확인하고 비난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졌다면 집에 엄마가 있는 약물 중독자는 다 나았겠지. 그렇게 낫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족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 중독자의 삶은 구속으로 몰리게 되고 구속으로 몰린 중독자의 삶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약을 더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잘하라고 비난하고 잔소리할지 모르지만 약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 댓글이 막 달려요. 마약 중독자 새끼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저런 쓰레기들을 막 이렇게 나오고, 사회가 이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소외시키면 소외시킬수록 이분들은 더 숨어들게 되고요. 결국 그 안에서 더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15년, 20년 전에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8년도 그때 이제 인천 보호관찰소에서 그 제가 수강명령 강의를 갔었어요. 수강명령이 뭐냐면 초재범들은 먼저 가두지 않고 이제 교육을 먼저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천의 유명한 낄끼리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93세 먹은. 낄끼리가 뭐냐면 그 대마초의 은어기도 해요. 옛날엔 낄끼리라고 많이 했거든요. 왜 낄끼리냐? 이게 떡대가 이렇고 막 족복 같은 애들도 대마초 피게 하면 이렇게 키득키득 웃으면 귀여워지거든요. 예. 그 대만 옹호론자들은 그래서 대만은 평화의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대만을 허용하는 순간 전 세계에 전쟁이 멎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전 세계 70억 인구가 대만만 빨고 있을 거라고. 예. 소는 누가 키우고. 하여튼 그 할아버지가 93세 먹고 정정한 노인인데 딱 강의하고 나오는데 저를 딱 부르더니 천원장 이리 와봐 그러더니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네가 뭔데 임마 나한테 대마를 끊어라 마라 그래. 내 마지막 로망이 뭔지 아니? 나는 있잖아 저 세상 가는 그날 이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떠가는 흰 구름 보면서 우리 할망구 옆에 딱 끼고 대마초한테 딱 빨다가 가는 게 나의 소망이야 임마 그러더라고. 저 뭐라 그랬겠어요? 어르신 손을 딱 잡고 어르신 저도 정말 어르신이 꼭 그 소원 이루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 제가 환자분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그 좋은 약을 왜 굳이 끊으려고 그러세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거의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시냐? 뭐 마약하면 교도소 가니까요.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마약하면은 뭐 인생 망치니까, 마약하면은 자살로 죽게 되니까 그래서 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당신이 오래 못 버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하면 교도소 간다고? 에이씨 가지 뭐. 마약하면 인생 망친다. 어차피 내 인생 망가졌는데 뭐가 있겠어? 마약하면 뭐 자살 죽는다고. 안 그래 나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온다는 거죠. 그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뭐냐? 크라이슬러. 제가 20년 전에 타고 다니던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탈 뻔했던 차입니다. 예.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아반떼를 몰고 다니고 있긴 했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프로포폴 중독 환자를 본 게 2005년도예요. 그때는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최근에 유아인 씨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2005년도에 어느 날 회장님이라고 왔어요. 그때 서울의 여러 유수의 대학병원 정신과를 거치고 결국 이제 저한테까지 왔는데 김모 회장님인데 와 이 회장이 그룹 회장하고 좀 틀려요. 돈 많고 뭐 그런 회장님이에요. 건물 많고. 근데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자기가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뭐 회계사랑 다 붙여가 2박 3일 정도 계산해야지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정도. 근데 이분의 히스토리가 어땠냐면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던 게 진짜 중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중학교도 못 나오고 오남매의 장남인가 그랬어요. 옛날에 육방이라고 있었답니다. 6개월 방이. 육방을 하면서 방위 시절부터 쓰리잡을 떴다고.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 좋고 돈 흐름을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긁어 모은 거지. 긁어 모아가지고 이분의 재산이 언제 뻥튀기가 됐냐면 IMF 때 줄줄이 강남의 빌딩들이 도산해가지고 나가 떨어질 때 이분이 현금하고 금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빌딩을 매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 2000년대 초반에 벤처 열풍이 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지. 그럼 이분이 다 이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이 악성 불면증과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잠을 진짜 뭐 3박 4일 진짜 못 자는 거야. 대학병원 응급실 가가지고는 뭐 아티반서부터 다 때려 맞아도 잠을 못 자니까 거의 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태반주사라는 게 들어와요. 태반주사. 예,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2000년대 그때부터 태반주사 들어오면서 피부 박피수 잠을 못 자니까 피부가 완전히 거칠해지잖아. 그래서 피부과 친구가 야 너 왜 그러냐 와서 내가 회춘 주사 놔주고 피부 박피술이나 다 해가지고 해줄게 하면서 그때 프로포폴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5년 만에 처음으로 천국의 잠을 잔 거지.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위로 찌르고 아래로 찌르고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막 포폴 맞으러 다니다 이제 귀찮잖아. 근데 이분이 그래서 뭘 했냐? 역시 돈 있는 분이어가지고 프로포폴을 수입하는 제약회사를 인수해요. 예. 인수해서 걱정 없이 맞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자기 저택에 프로포폴 놔주는 간호사, 예, 같이 사는 간호사, 예, 잠자리도 해주고, 진짜 실제니까 그 간호사를 들였다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집이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와이프, 애들까지 같이 사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혼하시겠어요? 나도 안 할 것 같아. 저놈 새끼 빨리 죽기만 하면 되잖아. 다 나한테 떨어질 거 굳이 뭐 치료를 권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방치가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신나게 맞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어디서 조금 달라졌냐면 아주 좋은 그 고향 친구 중에 검사가 2명이 있었는데 검사 친구 둘이 이 상황을 듣고는 그 제약회사를 다 찾아간 거예요. 나 이유는 모르겠고 니네 있잖아. 얘네 집에서 너네 제약회사 시리얼 넘버 적힌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니네 세무조사로 다 털어가지고 가만히 안 둘 거야. 상선을 차단한 거거든요. 마약 분야에서는 상선이 공급자인데 공급자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걸 해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찾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이제 저희 병까지 왔는데 하여튼 와 처음에 왔는데 하루에 프로포폴을 40앰플을 맞는데 이 사람 이게 수면 마취제거든요. 진작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고 있는 거죠. 내성이 계속 있으니까. 여튼 그래가지고 한 2년을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뭐 자의입원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근데도 막 뭐 난리치면 묻기도 하고 뭐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라. 그 환자랑 지겹게 싸우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분이 프로포폴을 끊으시고 외래를 다니기 시작을 하시는데 단약을 한지 마지막 입원하고 외래 꾸준히 다니면서 단약한 지 2년이 되던 날, 예, 거기 장비서라고 있는데 장비서라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차키를 내밀었었죠. 예. 나 원장님 차가 너무 낡았더군요. 나가봤더니 여기 서 있었어요. 진짜 제가 또 그때 보고 들은 건 있어서 되게 멋있게 한마디 했죠. 저는 회장님의 회복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쓱 가져가시더라고. 저녁에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나는 돈도 못 버는 이상 하면서 뭐 어쨌든 뭐 해피엔딩.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회복했을까? 어떻게 해서 회복하긴요. 저같이 훌륭한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뭐. 근데 제가 그 이분을 오래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분인데 대신에 이 사람의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부르이 돕기예요. 예. 그래서 뭐 장마철 이런 때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그 장비서한테 얘기해가지고는 1억, 2억 하면 익명으로 기탁하는 게 이분의 취미 생활이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태풍 오거나 그러면 그 비서진들이 동남아 해외여행 잡거나 이렇게 뉴스 못 보게 하는 게 얘네들 일이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쓰는 걸 줄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야. 자기처럼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주는데 주변에서는 다 뭐라 그래? 저 자식 저거 뭐 돈질한다 막 ABCD는 아니야. 저 무지랭.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회복 과정을 통해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대학을 지어야겠다는 꿈을 꿔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근데 우리 같으면 돈도 많은 데다가 그러면 지방에 어느 대학 하나 좀 사와 이러겠는데 역시 이 훌륭한 사람은 공부를 시작하더라고.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말 되면은 그 장비서랑 전국에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취미생활이 된 거야. 그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 모든 중독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뇌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뇌병이기 때문에 치료 프로세스에 따라서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당신이 그동안 약을 끊으려고 노력 분명히 했을 것이다. 혈액계물 심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건 뭐가 문제다? 방법이 잘못된 거다. 당신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 같이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치료의 목적이 뭐다? 단순히 당신이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떳떳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꾼 거가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마지막 시간에 내기를 합니다. 1억 내기를 하거든요. 1억. 무슨 1억 내기냐? 자, 내일부터 태어나잖아.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마약을 안 했어. 그럼 내가 1억을 쏴줄게. 근데 만약에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내에 한 번이라도 마약을 했다. 나한테 1억을 붙여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천원장 변호사 불러라. 공증 서라. 막. 1억 내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100% 이깁니다. 제가 1000% 이겨요. 왜? 제가 짱구도 아니고 저 9천만 원 주고 제가 깡패를 살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납치해가지고 억지로 마약을 투여하고 나는 1000만 원만 먹으면 되잖아. 예. 나는 신박한 계산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하고 나하고 하루 가지고 내기하면 하루.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하루 가지고 내기하면 누가 이겨?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1억을 다 주고 깡패를 사도 하루는 도망 다닐 거 아니야. 아니면 제가 보낸 깡패들한테 밤 10시에 잡혔어. 자정까지는 버틴다니까요. 고문을 해도 죽이진 못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달은 우리가 틀어질 수 있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뭐 평생 단약하고 살아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몫은 뭐다?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하루 동안 내 몸 안에 마약을 넣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 하루의 싸움을 하자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스터데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를 살자라는 게 중독 분야에 되게 중요한 표어예요. 오죽하면은 알코올 중독 매뉴얼 중에 되게 멋진 유명한 매뉴얼 제목이 뭐냐면 내일이면 마시리 이런 매뉴얼 제목이 있어요. 내일이면 마시리 뭐예요? 오늘은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루를 중독자들이 도박한테 주고 마약한테 주고 술한테 준다니까요. 너무 쉽게 줘요. 왜 그럴까? 그 하루에 돈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태어나는 환자분들한테 매일매일 10만 원씩만 쏴줘도 돈 쌓이는 재미에 좀 단약 좀 할 거려. 근데 그분의 삶의 가치가 10만 원밖에 안 될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중독자의 삶의 하루의 가치가 똥값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감히 남의 귀한 자식 하루의 값어치를 똥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요.
제 환자분 하나가 전에 조폭이었는데 히로뽕 중독이다가 히로뽕을 끊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됐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간경화 말기까지 갔어요. 뭐 당뇨에 합병증 장난 아닌데 어느 날 외출을 나가는데 인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4박 5일째 들어왔는데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다 죽어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어. 살려면 빨리 병원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환자분이 너무 담담하게 저한테 한 얘기가 원장님 맞아요. 나 죽으려고 그랬다고. 저 그래서 여인숙 잡고 소주 한 박스 들고 들어가서 퍼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고 다시 왔네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남들이 그분한테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넌 인간 루저야, 너는 마약 중독자야, 너는 인간 패배자야, 넌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 같은 놈은 겨우 여인숙에서 술이나 먹다가 뒤져도 싼 놈이야라고 본인이 자기 그렇게 규정한 거라고. 중독자들은 굉장히 왕처럼 굴어요. 와, 뭐 자기 말 한마디 그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무너진 자존감이 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쓰레기로 인식하는데 쓰레기 같은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회복이라는 건 결국에 그 사람의 하루의 값어치를 어떻게 올리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교도소 가서도 그렇고요. 거기 수감되어 있는 분들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뭐냐? 나는 훌륭한 사회인이고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며 성실한 시민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은 법 알기를 그지같이 알고 있고 사이코패스들이고 쾌락에 미친 인간들이고 의지 박약인 열등한 인간이어서 죄수복 입고 지금 내 앞에 그러고 있는 거냐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왜? 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미술 시간에 생각을 해봅시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30년 뒤, 20년 뒤 모습을 그려봅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렸어요?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천영훈, 뭐 성폭행으로 수감 중인 나 이런 거 그린 게 아니잖아요. 다 뭐 그리냐면 우주비행사, 대통령, 야구선수, 학교 선생님, 간호사 이런 거 그렸다고. 누가 옆에서 야 영훈아 근사하고 훌륭한 인물로 그려야 돼 라고 속삭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 그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인생을 짜잔하고 출발하면서 무언가 가치 있고 떳떳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다들. 그게 원래 우리예요. 심지어는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이 됐었다니까.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를 자기 깜냥으로 살아온 거라고. 누구는 어떻게 잘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 열심히 했지만 안 풀려서 다른 길로 가기도 했어요. 그 20대, 30대를 보낸 거라고. 사실 저라고 20대, 30대 때 뭐 룸사롱을 안 가봤겠어요? 나이트클럽을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신데 가긴 갔어요. 예. 하여튼 다 간 건 아닌데 저도 유흥업소 어지간히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 제 인생의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만약에 그때 내 옆에 어떤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형이 야 영훈아 뭐 오늘 뭐 하는데 너 이거 가서 타서 먹어봐 기분 좋아 줬다면 제가 했을까? 물론 저는 소심한 A형이니까 몇 번 거절을 했겠지만 저도 객기했을 수가 있다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운이 좋았죠. 근데 그럼 우리 마약 중독자들은 그분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을 변호할 생각은 없으나 제가 만나본 어느 마약 중독자도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소위 약쟁이가 되고 싶어서 약을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운했던 거지. 어느 환자도 고등학교 때 들어보니까 와 히로뽕이 죽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 그래서 성년이 되는 그날 인천 조폭을 찾아가서 형님 필로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 없다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마약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모르는 다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나쁘고 왜 한 번만 쓰면은 어떻게 인생이 골로 가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그 그림을 그리던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존재의 가치는 그게 변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훌륭하고 숭고한 사람이고 존경받으면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람이 맞아. 허나 마약이 도박이 알코올이 나를 우습게 끌고 내려간 것 뿐인 거지. 얘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옆에 있으면서 제가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 치유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결국에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 곁에 걸어가 주는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생활 때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게 교수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치료자가 어떤 환자를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밀림에서 환자가 길을 잃었는데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질질질 끌어가지고 내가 밖으로 내주는 건 아니다. 길은 환자가 가는 거고 그 반박자 뒤에서 치료자가 끊임없이 같이 걸어가면서 환자가 노래 부르면 같이 노래 불러주고 환자가 바위에 앉아서 쉬면 옆에서 앉아서 쉬어주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너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나와서 지역사회로 갔을 때 그럼 누가 같이 그분들하고 걸어줄 거냐고. 그분들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건 그분들의 의지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악마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료를 필요하는 아픈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같이 가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약 환자 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방에 이제 가스총도 있고요. 야구 방망이도 있고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찔한 순간들은 있었죠. 근데 제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원장님은 왜 그 힘든 걸 왜 하세요?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근데 제가 분명히 좀 느낀 건 고통받는 것도 환자를 통해서 고통받아요. 사실은 저희는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환자들이 우리한테 다 그 감정을 던지니까. 근데 위로받는 것 또한 환자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의 회복을 보면서 저의 정신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장에 제가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돕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 이제 단약 펜타닌 했던 친구인데 단약 5년째고 올해 10월달에 결혼하거든요. 최근에 시사저널에 되게 멋진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환자분 3분 다 제 환자였는데 제 자랑하는 겁니다. 예. 20대 래퍼였던 친구도 지금 다시 음악 작업 들어갔고요. 30대 저 여성은 프로폴로 한 2억 정도 썼어요. 근데 지금은 단약하면서 인서울대학의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상담심리를 전공을 올해부터 해요. 50대 가장은 전과의 5범인데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단약 6년차 들어가시면서 회복 상담가로 지금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있죠. 제 환자분이 차린 떡집에서 이렇게 떡을 보내왔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A라고 그 단주 6년 되신 분이 저한테 갖다 준 메달입니다. 이 여성분도 지금 63세이신데 올해 작년에 사회복지 1급을 따시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취직해서 근무하시거든요. 딸 둘하고 엄마가 밤새 울었대요. 명함을 보고. 저는 그 딸들을 그 딸들이 여고생 때부터 봤거든요. 엄마 질질질 막 안 가겠다는 엄마 해가지고 입원시키고 울고 돌아서고 그랬는데 어쨌든 필로폰에 중독됐던 진짜 예뻤던 여대생이 이 친구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단약하면서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저한테 첫 작품을 이렇게 보내왔고요. 이 친구는 김모군이라고 호빠에서 선수를 뛰던 진짜 잘생겼거든요. 이 친구가 회복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 호빠에서 선수를 뛰는 친구도 하루에도 200~300만 원 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딱 접고요. 제빵 제과 기술을 들어갔어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버나? 진짜 고생하면서. 근데 그분이 처음 저한테 만들어서 가져왔던 초코 머핀이에요. 저는 이 맛을 단 거 싫어하는데 이 맛 진짜 짜릿했거든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히로뽕 때문에 진짜 자살 시도를 10번 넘게 하고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었는데 겨울에 모자를 이렇게 떠서 저한테 보내주셨죠. 제 자랑이니까. 제 인생의 제일 첫 줄에 계신 좋은 분이라고 저를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받고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게 이거고요. 이 친구가 옛날에 쇼미더머니도 나왔던 래퍼인데 옛날에는 막 금을 치렁치렁하고 막 힙합에 막 스웨기 이러던 놈인데 되게 이렇게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아주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이고요. 이분들을 우리 옆에서 어떻게 받아주고 이분들의 건강함을 어떻게 같이 함께 걸어가 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